자, 우리 먼저 양해부터 구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진도가 오늘, 내일, 모레 3일을 여유 있게 하면 다 끝나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을 일이 생겨서 내일은 아마 다른 선생님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삐게 되는 건데, 물론 시험 보기 전에 수요일 날 수업이 1시간 더 있긴 해. 근데 다음 시험 직전까지 수업하는 건 조금 그래서 오늘하고 금요일은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나 바쁘다. 아무튼 뭐 내 잘못이긴 한데 아무튼 좀 급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빡빡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조 하천까지 했죠. 녹화되고 있니?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조금 뒤로 넘어가서 34쪽 하천 중하류 일대의 지형부터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주로 내가 그냥 정말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뭐 반응 같은 거 보지 않고 혹시 내가 눈을 안 마주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천 중하류 일대에서는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느냐. 자, 우리 하천이라고 하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서 땅의 모양을 계속 바꾸죠. 침식, 운반, 퇴적 작용에 의해서. 물론 다른 것들도 땅의 모양을 바꾸지만 하천이 굉장히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하천과 관련해서 당연히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자유 공류 하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자, 우리 공류, 곡선으로 흐른다, 구불구불 흐른다는 뜻이고요. 이거랑 상대되는 개념은 직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하천을 보면 직류 하천이 훨씬 더 많아. 왜냐면 하천이라고 하는 건 약한 부분을 먼저 깎고 이렇게 흐르다 보면 이제 물이 계속 깎으면서 계곡이 깊어지고 하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침식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 저 지질 구조선은 당연히 대부분 직선이에요. 힘을 받으면 뚝 부러지는 것처럼. 그래서 한강이나 뭐 금강이나 뭐 낙동강이나 큰 강들은 대부분 직선에 가깝게 흘러요. 부분 보면은. 그런데 직류하천은 이제 설명할 게 없어. 이게 끝이야. 그래서 물어볼 게 많은 건 공류하천이라서 시험에서는 공류하천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자, 자유공류라는 건 무슨 뜻이냐? 유로 변경이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자, 유로 하천이 흐르는 길. 흐를 유자, 길 노자. 하천이라고 하는 게 늘 정해진 곳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물길이 계속 바뀌거든. 이게 자유롭다. 물길을 쉽게 바꾼다. 자, 그럼 얘가 물길을 쉽게 바꾸려면, 자, 예를 들면 관악산 옆을 흐르는 하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물길을 바꾸려면 관악산을 깎아야 되는 거죠. 어렵죠? 자, 그에 비해서 뭐 호남 평야 한가운데를 이렇게 흘러가는 하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평야를 흐르는 하천은 옆에 깎을 게 없으니까 물길이 쉽게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유공류하천은 평야 위를 공유하는 하천으로, 자, 물길이 바뀌는 이유는 침식이 일어나는데 옆쪽 측면 방향으로 깎아 나간다. 측방 침식이라고 불러요. 측방 침식이 우세하고요. 한쪽으로는 깎아 나가면 그 반대쪽은 반대로 퇴적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깎고 쌓이고 하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물길이 쉽게 바뀌더라. 그런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럼 하천 물길이 바뀌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자면, 자, 자연 상태에 완전한 직선은 없어요. 완전한 직선은 자연 상태는 없어.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뭐 돌멩이를 만나거나 바위를 만나거나 또는 뭐 땅이 균일한 건 아니니까 약간 틀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뭐 흐르는 하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이렇게 잘라서요. 여기는 지금 땅이고 이 부분이 지금 물이 흐르는 하도야. 그럼 여기에서 1번 지역과 2번 지역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가 달라도 다르더란 말이죠. 자, 1번과 2번 중에 어디가 더 에너지가 집중될까? 당연히 1번이겠죠. 왜냐하면 원심력이라는 게 작용하니까. 자, 여러분들 한 친구 손 잡고 막 돌리다가 놓으면 친구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바깥쪽으로 자꾸만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쪽은 이 하천물이 땅을 자꾸만 깎아요. 침식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천이
땅을 공격해서 침식을 한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 하천은 여기 주변에서 해발 고도가 제일 낮은 곳. 물은 좀 낮은 곳으로 모여서 흐르니까. 그럼 양옆은 이렇게 약간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경사면의 줄임말 사면이라고 불러요. 공격사면. 그럼 이번 쪽은 뭐 물이 땅을 수비하는 건 아니고요. 공격의 반대말 보호사면이라고 불러요. 보호사면. 자, 그래서 공격사면은 물이 에너지가 많으니까 침식 작용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사면 쪽에서는 퇴적 작용을 주로 한다. 자,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쪽은 계속 깎여 나가는 거고 이쪽은 물이 점점 땅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물이 힘이 없으니까 운반하던 흙과 모래가 여기에 계속 쌓여가지고 점점 메워지는 거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흘렀겠지만 나중이 되면 더 구불구불 흐르게 되는 거죠. 됐죠? 이처럼 유로가 바뀌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침식은 주로 옆쪽을 깎아 나가는 측방 침식을 말하는 거예요. 측면 방향. 용어부터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하천의 단면도는 어떨까? 하천 바닥의 단면도. 자, 이런 모양이에요. 공격사면 쪽으로는 물이 더 빨리 흐르고 많이 흐르다 보니까 수심이 깊고요. 이 보호사면 쪽은 자꾸만 뭔가 투적되니까 수심도 얕고 물도 느리게 흐르고. 그래서 하천 바닥이 좌우 대칭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더 깊게 많이 깎이더라.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런 자유공유하천은 그럼 이제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 자, 대하천. 한강 같은 하천은 자유공유를 한다? 아니면 자유공유를 하기가 어렵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강이 물길을 바꾸려면은요, 북한산 깎아야 되고요. 관악산 깎아야 되고요. 큰 강들은 유로 변경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럼 어떤 강이 자유롭냐? 일단 강이 크면 안 돼. 이런 강이야.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그 개념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은요. 자, 한강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서울을 지나는 한강. 그리고 여기는 한강 하류 지역이니까 한강 양옆은 지금 평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울 평평하잖아. 우리 김포 또는 뭐 경기도에서 더 하류 쪽으로 가면 평야거든요. 한강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한강으로 흘러가면서 당연히 또 조그만한 하천이 생기게 돼요. 그 대표적인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는 안양천. 자, 여기는 평야인데 안양천은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죠. 그럼 이 안양천은 얼마든지 얘가 구불구불 흐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용어를 적용을 하면은요. 본류로 흘러드는 지류가 자유공유를 했다, 쉽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됐죠? 한강이 자유공유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물론 물길이 바뀌긴 하지만 자유롭게는 못 바뀌는 거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안 쪽을 보면 동고서저, 전라도 지역, 서해안 지역은 대체로 평야가 많죠. 그래서 평야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서해로 올라가는 규모가 작은 하천들 있죠. 얘네들도 과거에는 구불구불 흘렀어요. 그러니까 평야 지역을 흐르는 규모가 작은 하천이 자유공유를 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대하천 중하류의 범람원은 바로 밑에서 공부할 거야. 평야 위를 흐르는 지류하천, 규모가 작은 하천에서 잘 만들어지고요. 본류하천은 자유공유를 하지 않는다. 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유로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우가코, 구화도, 하중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아마 이 단어들은 중학교 때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미안해요. 작년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학교 1까지. 자, 봅시다. 하천이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만 놓고 보면 공격사면, 보호사면, 물길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요. 또 여기만 놓고 보면 공격사면, 보호사면, 물길이 점점 더 이렇게 구불구불해져요. 여기만 놓고 보면 공격사면, 보호사면 역시 물길이 바뀌겠죠. 그러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여기랑 연결이 돼버리겠죠? 자, 연결이 되면 여기에 있는 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물길이 뚫렸는데 이렇게 가는 게 경사가 더 급하고 더 빠르죠. 자, 물은 최대한 빨리 해발 고도가 낮은 곳, 바다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막 뚫려가지고 물이 이쪽으로도 흐르고 새로운 물길로도 이렇게 흐를 때 여기는 섬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섬을 강 가운데에 있는 섬이다. 하중도라고 불러요. 하중도. 강 하자, 가운데 중자. 됐죠? 자, 우리 하중도라는 말은 교재에는 없으니까 적어 놓으세요. 하중도. 하중도. 자, 그럼 보자. 자, 여기에 새로운 물길이 뚫렸어요. 뚫렸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먼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물이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거니까 물은 대부분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물이 천천히 그리고 잘 안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양이 적고 속도가 느리다. 침식 퇴적. 퇴적? 물이 느리면 당연히 운반하던 게 쌓이겠지. 그래서 얘가 운반해 오던 물질이 이쪽으로는 잘 안 가니까 여기에 자꾸 쌓여요. 여기도 자꾸 쌓여요. 그래서 새로운 물길이 이렇게 뚫리고 나면 원래 물이 흐르던 곳이 여기 이 부분이 막히게 돼요. 여기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물, 호수가 된 거죠. 저수지가 된 거죠. 이런 호수를 우각호라고 불러요. 우각호. 자, 초승달을 닮았다고도 하고요. 소의 뿔을 닮았다고도 하고 소우자 뿔각자 우각호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 자, 이 우각호는 더 이상 물이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마른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말랐어. 그러면, 자, 여기도 육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우각호, 물이 흐르던 곳이 육지로 바뀐 거다고요. 그 다음에 물이 흐른 적이 없는 이런 육지하고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거 맨날 물어봐요. 자, 그래서 우각호가 마르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도라고 불러요. 하도는 물이 흐르는 길, 구는 옛 구자. 옛날에는 물이 흘렀으나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는 곳. 이런 걸 구하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육지가 됐고 여기는 원래 육지였고요. 여기랑 여기랑은 뭐가 다를까? 물론 높이도 다를 수 있고요.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게, 자, 가서 봤더니, 자,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모래나 돌멩이가 흔들리거나 구르면서 서로 부딪혀요. 둥글둥글해져요. 그래서 물이 흐르면 거기에 반드시 둥근 자갈이나 둥근 모래가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물이 흐른 적이 없어.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 뒤에 뒷산. 거기에 가면 돌멩이가 둥글둥글할까? 아니면 각이 져 있을까? 각이 져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가봤더니 분명히 육지야. 둥근 자갈이 나오네? 둥근 모래가 있네? 과거에 물이 흘렀다는 증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구하도는 옛날에 물이 흐른 곳은 둥근 자갈이나 모래가 나타난다.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체크를 좀 해주세요.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까지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우리 동그라미 4번. 최근에는 직강 공사를 실시한 곳이 많아서 자유공유하천이 거의 사라졌다. 자, 이유 설명할게요. 자, 옛날에는 안양천이 정말 구불구불 말도 못하게 구불구불하게 흘렀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비가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름철에 막 장마가 져가지고. 그러면 비가 막 내리는데 여기는 지금 평야 지역이야. 그리고 어쨌든 물이 이 안양천으로 모여가지고 빗방울이 모여가지고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뜩이나 경사가 완만한데 그걸 구불구불 흐르고 있어요. 물이 빨리 흐르니 천천히 흐르니 천천히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맨날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배수시설, 펌프도 설치하고 그런 것도 하지만 이 강 자체를 비교적 직선에 가깝게 이렇게 펴버려요. 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짧아졌으니까 경사가 급해진 거죠. 물이 더 잘 흘러요. 그러면 여기에 홍수 위험이 줄어드는 거잖아. 자, 이렇게 강을 직선으로 핀다. 직강공사라고 불러요. 직강공사. 자유공유하천은 워낙 여름철에 하천이 자주 넘치다 보니까 지금은 대부분 곧게 펴놔가지고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직선에 가깝게 펴놨는데 문제는 이런다고 홍수가 안 날까? 나요. 그래서 하천 양옆으로 하천 넘치지 말라고 뚝을 쌓아놨어요. 이건 사람이 쌓은 거죠. 자, 뚝을
한자로 제방이라고 부르고요. 사람이 쌓았으니까 인공제방. 그 지도에서는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뭔가 길게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 이건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온 제방이구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양천 거기도 벚꽃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봄에 놀러 가거나 보면 확인해 보세요. 안양천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흐르고 있고요. 양 옆으로 뚝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도로가 있어요. 이왕 만들어 놓은 거 도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자, 이 도로 그 부분은 제방. 사람이 직접 그냥 쌓은 거예요. 홍수나지 말라고.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했으면 이제 학생들이 또 궁금해. 아니, 선생님, 여기에 있는 물이 빨리 한강으로 흘러들면, 한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한강은 물이 더 빨리 불어나겠죠. 한강이 홍수가 날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한강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 정말 난리가 나겠지. 서울에 있는 한강이 넘쳤어. 뭐 어떡해. 정말 난리가 나겠지. 그래서 한강 같은 큰 하천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조그마한 하천이 넘치면 피해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한강이 넘치면 어떡해. 그래서 한강 양옆으로는 홍수 대비 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돼 있어요. 됐니? 그래서 여기가 조금 빨리 상승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거지. 댐도 많이 건설해놨고.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자유공유하천. 지금 뭐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로 설명할 게 있으면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 시험 끝나고 나서든 아니면 뭐 다음 주에든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나중에 할게요. 자, 가보자. 그 다음에 범람원 할게요. 범람원. 자,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서 뭐 비가 내려서 물이 점점 많아져서 하천이 넘치는 걸 범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물이 넘쳐서 그 많은 물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이걸 홍수라고 그러는 거고. 뭐 비슷해요. 뭐 범람이나 홍수나 뭐 그게 그거긴 한데 정확한 용어는 그렇게 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장마가 지고 뭐 태풍이 오고 그러면 정말 하천에 물이 막 불어나죠. 도림천도 막 넘치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뭐 제방을 쌓기 전에 뭐 댐을 건설하기 전에는 하산 개수가 워낙 컸으니까 하천이 되게 자주 범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물이 점점 많아져요. 물이 점점 빨리 흘러요. 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힘이 세니까 막 흙과 모래가 막 떠내려와요. 흙탕물이야. 그때는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더 물이 많아져가지고 여기를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빨리 흐를 때는 흙이나 모래가 운반이 되는데 이렇게 넘친다는 얘기는 넓은 공간으로 물이 나왔잖아. 물이 당연히 느려져요. 물만 넘치는 게 아니라 흙과 모래도 같이 넘치는데 물이 느려지네? 그럼 당연히 흙이나 모래가 하천 가까운 곳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면 물은 빠져나가고 흙과 모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게 해마다 되풀이가 되면 하천 양 옆으로 하천이 범람했을 때 쌓인 물질들이 계속 쌓여서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진다. 자, 이런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불러요. 범람원. 됐어요? 원은 이제 평지를 뜻하는 한자말인데 어쨌든 하천이 범람해서 만들어진 비교적 평평한 지형을 범람원이라고 한다.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우리 숨은 쉬자. 나 수업을 이제 빨리 나가긴 하는데 애들이 평소보다 좀 더 조용히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런 범람원을 봤더니 얘가 쌓여있는 물질에 따라서 또는 뭐 지형의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용어부터 또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어떤 하천이 이렇게 흐르다가 범람이 돼서 이제 뭐 물에 잠기는 지역이 생겨요. 그런데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당연히 해발고도가 좀 높을 거 아니야? 자, 쉽게 말하면 우리 학교 있잖아요, 여기.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물에 잠겨, 안 잠겨? 안 잠기죠. 이런 데는 범람원이 아닌 거잖아. 자, 그래서 하천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이런 언덕들을 구릉지라고 불러요.
구릉은 그냥 언덕을 뜻하는 한자말인데 구릉지가 있는 거죠. 그럼 범람원은 어디까지가 범람원이냐? 하천이 범람했을 때 물에 잠기는 데까지가 범람원인 거고 물에 잠기지 않는 지역은 그냥 일반적인 육지인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 원시인이야. 그럼 어디에 집을 짓고 살까? 하천 바로 옆에? 이거 해마다 집 새로 지어야 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좀 떨어진 이런 구릉지에다 집을 짓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평야 지역까지 진출하거든요. 그 얘기를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아무튼 홍수 때 물에 잠기는 지역까지가 범람원이다 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간단하게 또 그려보면은요. 단면도만 그릴게요. 이쪽은 언덕,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적 평평한 곳,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천이 흐르는 곳, 여기도 반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물이 흐르는 곳은 이제 주변보다 낮으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하천이 범람하면서 운반하던 흙과 모래가 쌓이기 시작해요. 크고 무거운 건 하천 가까운 데 쌓이고요. 작은 건 좀 멀리까지 떠내려가고요. 더 작은 건 그냥 흙탕물 형태로 여기까지 채웠다가 물이 빠지면서 그냥 여기에 그대로 가라앉기도 해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질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천 가까운 데는 큰 물질이 그리고 멀어지면 당연히 양은 적어지고요. 점점 이렇게 크기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하천 양옆으로 물질들이 쌓이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니까 단면도를 그리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얘가 하천을 따라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래서 학자들이 살펴봤더니 하천 가까운 곳에는 모래가 주로 쌓이고요. 크고 무거우니까 안 떠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하천에서 먼 쪽은 주로 점토, 진흙 같은 것들이 쌓인다. 입자가 작은 것들이. 그래서 여기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둘 다 합쳐서 범람원이라고 하지만 여기랑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자, 참고로 이게 모식도를 그리다 보니까 높고 이게 경사가 좀 급하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거리가 보통 수 킬로미터. 여기 높이는 높아봤자 한 4, 5m.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잘 안 보여요. 거의 평평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높은 건 높은 거고 낮은 건 낮은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좀 압축해서 그린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여기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많이 쌓여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해발 고도가 조금 높아요. 그리고 얼핏 보면 하천 양 옆으로 상대적으로 지금 높은 땅이 쭉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뚝처럼 생겼구나. 제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든 거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니?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걸 갖다가 자연제방이라고 한다. 자연제방. 이 모래가 주로 쌓여있는 부분은 자연제방이에요. 그 다음, 자, 이제 여름철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넘쳐서 지금 여기가 물에 잠겼어. 그 장마가 끝나고 이제 비가 그쳤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빠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잠겼던 이 물은 잘 빠질까 안 빠질까? 자, 빠지려고 봤더니 하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연제방이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그치더라도 물이 잘 안 빠져서 습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천에서 봤더니 자연제방 뒤에 있는 습지죠. 뒤를 뜻하는 한자말 배후. 너 배후 세력이 누구니? 물론 일상에서 그런 말 쓰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 습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배후 습지라고 불러요. 배후 습지. 두 가지를 합쳐서 자연제방이라고 한다. 넘어갈게요. 눈 마주치면 안 되겠어 진짜. 자, 두 가지를 자연제방, 배후습지를 이제 범람원이라고 하고요.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해발 고도 볼게요. 해발 고도. 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디가 더 높죠? 자연제방이 더 높죠. 배후습지가 더 낮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지? 네. 자, 그 다음에 물이 빠지는 걸 배수라고 부르는데 배출한다. 물을 배출한다. 그냥 물이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아야 물이 고여 있어야
논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물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스며들었어. 평지인데 그럼 논농사는 지을 수가 없거든. 그때 농사를 짓는 게 밭농사잖아요. 얘는 지금 물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만큼 스며드느냐 안 스며드느냐 그거에 의해서 어떤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거든. 그럼 보자. 자, 모래는 물이 잘 스며들죠. 물 부으면 쑥 스며들잖아. 그래서 물이 빠지는 게, 물을 배출하는 게 얘는 양호하다. 물이 잘 빠진다. 얘는 배수가 불량하다.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토지 이용을 봤더니 자, 얘는 물이 고이질 않으니까 논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연 제방은 밭농사나 아니면 과수원. 그러니까 논농사는 지을 수가 없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배후 습지는 옛날에는 말 그대로 습지였어요, 습지. 토목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뭐 물을 빼낼 수도 없고, 늪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 그런데 지금은 물 빼내고, 그 다음에 홍수가 안 나게 댐 건설하고, 얼마든지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습지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만들어서 논농사를 짓는다. 논으로 개간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홍수 피해 볼게요. 홍수 피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홍수라고 하는 건 산간 지역하고 평야 지역하고 조금 달라요. 자, 강원도 같은 산간 지역은 있잖아요. 비가 막 내리면 저 계곡 위에서부터 막 집채만한 바위나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급경사를 따라서 막 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쓸고 내려가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야 지역, 여기 범람원, 여기 평야 지역이잖아. 여기의 홍수는 뭔가 쓸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 보면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물이 차올라가지고 막 지붕까지 물에 잠기고 사람이랑 돼지랑 막 지붕 위에 같이 올라가 있고 물에 잠겨가지고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하고 평야는 이제 홍수가 다른데 여기는 어쨌든 물에 잠기는 지역이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나 그러진 않아.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는데 자연 제방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지역이야. 홍수 피해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홍수 피해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물이 천천히 그냥 계속 흘러가는 지역인데 자, 여기 배후 습지는 물이 이렇게 차올라서 잠기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홍수 피해가 크더라. 자, 이건 굳이 여기다 안 적을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자, 원시인들이 제일 먼저 살기 시작한 곳은 여기. 자, 인구 밀도가 늘었어. 집을 지을 데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제방에 집을 짓겠어? 여기 배후습지에 집을 짓겠어요? 당연히 자연제방에 집을 지어야지. 그나마 홍수 피해가 적으니까. 물론 최근에는 이제 홍수 피해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여기 배후습지에도 사람이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거지. 습지인데? 늪인데? 맨날 홍수 피해가 나는데? 자, 그래서 범람원까지 또 정리하세요. 범람원까지 정리. 우리 뭐 뒤에 있는 문제 보고 조금 설명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요, 뒤에 가서 4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4번 문제. 자, 이제 문제 해설 올리느라고 지금 여기 필기가 되어 있는데, 자, 지형도를 봤더니 하천이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하천 양 옆에 등고선은 별로 없어요. 거의 평야란 얘기잖아. 그쵸? 그리고 하천이 이제 구불구불 흐르는 건 아니고 거의 곧게 흐르고 있는데 이 기후, 인공제방, 하천 넘치지 말라고 지금 쌓아놓은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하천을 봤더니 하천이랑 가까운 쪽은 지금 얘가 밭농사 기후예요. 자연제방.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배수가 양호하고 밭농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지역보다 집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홍수 피해가 적으니까,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천 자연제방보다 먼 쪽에는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옛날에는 습지, 지금은 논. 해발 고도가 낮고요. 여기는 주로 모래지만 여기는 주로 점토, 입자가 더 작은 거, 홍수 피해가 더 큰 거, 배수가 불량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맨날 나와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충분히 줄게요. 정리하시면 돼요. 네? 해안지형이요? 아니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설마 내가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 자, 넘어갈게요. 자, 밑에 있는 삼각주 보자. 자, 우리 삼각주는 자, 우리가 물이 빨리 흐르다가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지면 운반 물질이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람원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흐르다가 넘치게 되면 물이 느리게 흐르니까 뭔가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 말고 다른 환경에서도 물이 쌓이기도 해요.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은요. 얘가 지금 하천이고요. 얘가 지금 바다예요. 그래서 하천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바다에 도착했어. 그럼 당연히 더 안 흐르는 거죠. 자, 하천이 침식, 운반, 퇴적. 하류 지역이나 강에서 이제 강하고 바다가 이렇게 만날 때 강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 부분을 하구라고 부르거든요. 바다에서 보면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잖아. 이걸 하구라고 부르는데 하구 지역은 당연히 물이 되게 느리게 흐를 수밖에 없죠. 바닷물이랑 강물이랑 섞이는 지점이니까. 그러면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이 여기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 하구 지역에 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섬을 삼각주라고 한다. 됐죠?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삼각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평소에는 물질이 별로 안 쌓이고요. 언제 주로 쌓이냐면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었을 때. 하천에 물이 많아야 침식, 운반, 퇴적, 운반 물질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년 내내 고르게 쌓이는 건 아니고 많이 쌓이는 시기가 물론 있더라.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뭔가 쌓일 때 있잖아요. 모든 하천에서 섬이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 자,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하천이 이렇게 운반해오는 물질이 있을 거야. 그걸 1번이라 그럴게요. 뭐 한강이면 한강, 금강이면 금강. 하천이 바다로 끊임없이 흙과 모래를 운반하잖아. 그 다음 이 물질이 그대로 쌓여야 섬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바다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닷물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져서 밀물대예요. 물이 차오르니까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다가오죠. 자, 바닷물의 수위가 낮아졌어. 썰물대야. 그러면 육지로 이렇게 밀려왔던 바닷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멀어져요. 자, 그래서 조차 때문에 육지로 다가왔다가 다시 바다 쪽으로 멀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닷물의 흐름을 뭐라고 부르죠? 조차 때문에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 조류라고 불러요. 그러면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흙과 모래를 넓게 퍼뜨리는 거지. 자, 그래서 조류가 제거하는 양을 2번이라 그럴게요. 자,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많아야 삼각주가 만들어질까? 1번이 더 많아야 삼각주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대체로 조차가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그럼 우리나라는 삼각주는 별로 없고요. 여기에 쌓여야 되는 물질들이 조류에 의해서 넓게 퍼져서 뭐가 주로 만들어지냐면요. 갯벌이 주로 만들어진다. 됐죠?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자,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차가 크다 보니까 삼각주가 만들어지기 힘들고요. 자, 동해안은 삼각주가 있을까 없을까?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할 정도로. 왜냐면 자, 동해로 흐르는 하천은 길이가 짧아요. 하천이 운반하는 게 별로 없어. 됐어요? 그리고 조류가 아니더라도 또 파도가 계속 치니까 파도가 치면서 계속 모래 같은 걸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동해안 쪽은 삼각주가 또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삼각주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문 지형이에요. 외우셔야 돼. 있는 하천 외우셔야 돼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그나마 조차가 조금 작고 그리고 강 자체가 커서 운반 물질이 많은
낙동강 외우세요. 낙동강. 낙동강. 그리고 서해안은 대체로 조차가 큰데 저 북한 끝까지 올라가면 압록강 쪽은 그나마 조차가 좀 작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압록강 하구에 뭐 여러 개의 삼각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압록강은 잘 안 물어보고요. 우리가 낙동강만 물어봐요. 커다란 삼각주는 낙동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정리를 할게요. 자, 우리가 하천이 범람하면서 범람원이 만들어진다. 장마철에 하천물이 많아졌을 때 하천이 지금 이렇게 넘치는 거죠. 이렇게 넘치면서 여기가 자연제방, 여기가 자연제방, 여기가 배후습지, 여기가 배후습지. 그런데 삼각주는 역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치면서 계속 섬에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물이 이렇게 넘쳐요.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가 자연제방, 여기가 배후습지예요. 원리는 똑같아. 단 여기는 정말 하천의 끝이죠. 모래가 많을까 적을까? 모래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점토, 입자가 더 작은 거. 그래서 여기는 자연제방이라 하더라도 그냥 논농사. 해발고도가 조금 높을 뿐인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옛날 기출문제를 보면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구분된다. OX 물어본 적이 있어. 여기도 자연제방과 배후습지가 있긴 있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뒤로 가서 얘도 지형도 한번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은요. 수능 실전 문제 3번 볼게요. 수능 실전 문제 3번. 자, 보면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서요. 대구를 지나가고요. 부산으로 흘러가요. 낙동강 하구가 부산이야, 부산. 그리고 하구 지역을 봤더니요. 낙동강이 이렇게 있는데 물길이 갈라지면서 커다란 섬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섬의 크기는 요만큼이 5km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서 간다. 해 뜰 때 출발하면 해 질 때쯤 도착해요. 굉장히 큰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이야. 그래서 이게 낙동강 삼각주. 자, 그래서 질문. 자, 이 삼각주는 최종 빙기 때 만들어졌다? 후빙기 때 만들어졌다? 후빙기? 오늘날 하천의 하류 지역인데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잖아. 후빙기? 후빙기 때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뭐 복습하는 김에 자, 삼각주는 여기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뭘 표시했냐면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표시했어요. 왜? 뭐가 있어서? 하구뚝이 있어서. 그 다음에 얘가 섬진강이에요. 섬진강에는 하구뚝 없어요. 한강에도 하구뚝 없어요. 하구뚝이 있는 하천, 금강, 영산강, 낙동강 세 개도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가 하구뚝이에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우리 하구뚝 세 개밖에 없다고 외우라 그랬었잖아. 아, 지금 드립을 칠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인데 이거 어떡하지? 나 이게 어떡하지? 여기 인터넷이 안 되는데? 아씨, 인터넷이 안 돼. 핸드폰을 끌 수는 없고. 기억했다가 나중에 드립 얘기 좀 해달라고. 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준비한 드립 같은 건 별로 없는데 이건 준비된 드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자, 삼각주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우리 시간상 침식 분지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침식 분지. 아, 진짜 하면서도 미안하다. 진짜. 침식 분지. 자, 침식 분지는 이제 하천 중상류 지역에 발달하는 지형인데, 자, 원리라 그래야 되나? 왜 중요한지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분지가 뭐죠? 해발 고도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땅을 분지라 그러잖아. 그래서 학생들더러 분지의 단면도를 그려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개구리 눈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만 산이 아니라 주변이 다 산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평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분지인 거예요. 세상에 화산 분화구 같은 건 뭐 이렇게 생겼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데는 다 산인데 이렇게 평지가 있을 경우 이게 분지인 거거든. 그런데 이 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침식분지라고 불러요. 자, 나중에 뭐 유성사진 같은 거 보여줄 텐데, 자, 여러분들 우리 강원도 산이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산, 경사가 급하고 해발고도가 높다. 농사 지을 수 없고요. 도시 같은 거 지을 수 없고요. 사람이 살기 힘들어. 근데 우리가 강원도에 봤더니 도시가 있더란 말이지. 자, 강원도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 춘천, 원주. 자, 우리 강릉은 바닷가니까 지금 나오면 안 된다. 춘천, 원주 같은 도시들은 왜 강원도인데 도시가 있을 정도로 평지가 있을까? 침식 분지에 춘천이나 원주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당연히 내륙 지역은 산이 많은데 내륙에 있는 도시들, 평지에 있을 거잖아. 그 내륙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침식 분지에 있어서 역시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럼 볼게요. 자, 산지로 둘러싸인 평지로 암석이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암석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좀 침식풍화에 잘 견디는 거, 잘 안 깎이는 거. 하나는 침식풍화에 잘 깎이는 거. 그럼 많이 깎인다, 잘 깎인다, 분지 바닥이 되는 거고, 덜 깎인다, 강하다, 주변 산지가 되는 거고. 두 암석을 맨날 물어보는데, 자, 변성암과 화강암이에요. 변성암과 화강암. 자, 우리나라의 변성암, 화강암 많다, 드물다. 제일 많은 암석들이잖아. 우리나라의 침식분지 많다, 드물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의 침식분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륙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침식분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하천의 합류 지점이라 그랬는데 풍화와 침식을 하는 가장 큰 힘이 물이에요, 물. 하천이 깎는데 어떤 암석은 더 빨리 깎이고 어떤 암석은 좀 덜 깎이고 해서 침식분지가 만들어진다. 자, 그럼 볼게요. 어떤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요. 자,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생대 때 화강암이 지하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온다, 관입한다 그랬죠. 자, 관입하는 과정에서 밀고 올라오다 보니까 암석은 당연히 딱딱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틈이 생기면서 어쨌든 이렇게 화강암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 여기랑 비교하면 여기 지금 틈이 많이 생겼네? 여기가 먼저 깎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높게 남아있고 여기는 깎여서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화강암과 변성암이 지표면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둘 중에 뭐가 더 침식에 강하냐면 하천 침식에 강하냐면요. 변성암이 더 강해요. 화강암은 하천에 의해서 잘 깎여요. 그래서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돼요. 자, 여기 잘렸지만 옆에 변성암으로 되어 있는 산들 되게 많고요. 변성암으로 되어 있는 산들 되게 많고요. 분지 바닥이 화강암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침식 분지의 형성 원인은 변성암과 화강암의 차별 침식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핵심 포인트는 차별 침식. 그리고 하천의 합류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춘천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침식 분지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하필이면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서 물이 풍부해. 침식작용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하천의 합류 지점이라는 말도 그냥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큰 하천이 없어도 침식 분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침식 분지 춘천이 이러니까. 자,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 다른 데는 다 산지인데 여기만 평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꽤 커. 그러니까 춘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주거 및 농경지의 중심지로 발달한다. 다른 데는 다 산인데 거기만 평지니까.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침식 분지는 춘천, 그리고 우리 양구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할게요. 양구. 자, 그리고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후 내용이에요. 기후 단원에서 여기는 자세히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요.
자, 그러면 뒤에 가서 얘도 지형도 하나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요, 지형도를 봤더니, 여기. 자, 얘는 고위 평탄면하고 반대예요. 고위 평탄면은 주변은 해발고도가 낮고, 산 정상 부분이 해발고도가 높은 거잖아. 근데 얘는 주변은 산이고요, 가운데가 낮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주변에 산이 계속 있겠지만, 봉우리들이 계속 있겠지만, 침식 분지 그 부분만 나타내면 주변이 경사가 급해요. 여기는 지금 경사가 완만해요. 그런데 해발 고도를 봤더니 1000m, 800m, 600m. 여기 가운데가 해발 고도가 제일 낮잖아. 그러니까 이 표시가 지금 하천이거든요. 당연히 분지 바닥 쪽으로 물이 모여서,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이렇게 다 막힌 건 아니고요. 한쪽은 열려 있어요. 그래야 물이 빠져나가지. 자, 아무튼 그래서 주변은 해발 고도가 높고 분지 바닥이 해발 고도가 낮으면서 평평하다. 이게 침식 분지예요. 참고로 얘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침식 분지인데 모양이 정말 뚜렷해가지고 옛날에는 얘가 왜 만들어졌을까? 운석이 떨어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운석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침식 분지라 그러더라고요. 자, 참고로 남학생들 군대 생활을 여기서 하면 아마 버라이어티 할 거예요. 이렇게 휴전선이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해발고도가 1000m쯤 되잖아요. 겁나 춥고요. 겁나 힘들고요. 아무튼 강원도 양구. 나중에 지도에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지금 말고. 자, 아무튼 고생했습니다.